휘황찬란한 등불이 기생집을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는 풍악이 울려 퍼지고 취기에 오른 한 사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은 붉은 비단 치마를 살랑이며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노래를 읊조리며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걸친 이 사내는 만신창이가 돼 비틀거리며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진팔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이었던 진기사의 외아들로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방탕하고 오로지 여색을 밝히는 생활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진팔은 왼쪽과 오른쪽에 앉은 기생들의 어깨를 감싸며 시끄럽게 웃었습니다. 은근슬쩍 나쁜 손이 기생들의 그곳으로 슬며시 들어가기도 했죠. 손을 넣어 손가락 끝으로 기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살짝 만지며 진팔은 낄낄거렸는데 그 모습은 조선 최고 거상의 아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죠. 앞에는 값비싼 술과 안주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연신 환하게 웃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진팔은 술잔을 높이 들고 기생들에게 연신 돈을 쥐어주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생들은 손끝으로 비단 옷자락을 매만지며 고운 손짓을 했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의 기분을 돋우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은근한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렇게 돈을 흩뿌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가겠나. 진기사 어른은 조선 최고의 상인이었는데 어쩌다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기생들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더욱 요란한 웃음과 아양을 떨었습니다. 진팔은 기생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서 더욱 우쭐해하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미 정신은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팔은 결국 술에 취해 탁상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그의 한쪽 손은 비단방석 위로 축 늘어졌고 다른 손에는 아직도 술잔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기생 한 명이 살짝 잔을 빼앗아 내려놓았지만 진팔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낮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한숨을 쉬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진팔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기생 하나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기생들도 슬며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치켜 세우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재산이 많으니 좋죠. 우리가 재미나게 놀아주면 그만이잖아요. 기생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진팔이 넘치는 돈을 쥐어줄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는 그런 웃음조차 사라진 듯했습니다. 진기사 어른이 살아계셨다면 기절하셨을 거예요. 조선에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디 또 있었나요? 흥청망청 돈을 흩뿌리는 그를 비웃던 말들이 자연스레 그의 아버지 진기사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진기사 어른은 말이에요. 청나라까지 직접 다니며 물건을 떼어오셨잖아요. 바다를 건너며 목숨을 걸고 장사하셨다니까요. 또 엄청 성실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으니. 누군가가 피식 웃으며 진팔의 흐트러진 옷깃을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힘들게 일궈놓은 걸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다니 한심하기도 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다 얼마 못 가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겠죠. 조선 최고의 상인. 사람들은 진기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기사는 장사 수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청나라에서 희귀한 물건을 떼어와 조선에 팔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진기사는 단 한 번도 서둘러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했으며 이 때문에 평민들뿐만 아니라 양반과 관리들까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먼 지방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바빠도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장사를 했으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상대가 천민이든 양반이든 차별 없이 손님을 맞이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진기사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과 재산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기사는 늘 직접 발로 뛰며 장사를 했습니다. 청나라까지 가는 바닷길은 험난했고 바다가 성이 난 날에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청나라까지 오가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이 두려워하는 길도 주저없이 나섰고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철저한 태도 덕분에 그의 이름은 조선 전역에 퍼졌고 거래처들은 앞다투어 그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렇게 혹사당한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점점 기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오던 배 안에서 기침을 하자 피가 나왔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조금 쉬고 다시 일어나 가게로 나갔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서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가게에 나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버렸고 사흘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조선 곳곳에서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민들은 그를 진심으로 슬퍼했고 관리들조차 그의 죽음을 애석해했습니다. 그의 가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 진팔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팔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신뢰와 성실함이었지만 진팔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기사는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온 사람이었기에 병석에 누워만 있는 것이 더 힘겨운 듯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차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기사는 생을 떠나기 전 아들 진팔을 불러앉히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팔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병색이 짙어진 아버지가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진팔은 여러 감정이 뒤섞였죠. 진기사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내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팔아. 진팔은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쇠약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은 하나뿐인 나의 아들, 너의 것이다. 너도 이제 엄연히 조선의 사내로서 살아갈 날이 많으니 현명하게 이 못난 아비가 남긴 것들을 잘 사용해 주길 바란다. 진기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란 너가 쓰기 나름이다. 바른 곳에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쓰면 너의 목을 조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 낭비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힘이 약해졌지만 말 하나하나는 여전히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팔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절대 바다를 건너지 말거라. 그 순간 진팔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말라는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진기사는 늘 청나라까지 오가며 장사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모두 그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왜 바다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진기사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진팔의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을 장사하며 물건을 나르고 거래를 해온 손이었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이제는 힘이 빠져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욕심을 부리면 그 끝은 불행뿐이다. 너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을 탐하지 마라. 진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 기사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 말 꼭 새겨들어라. 그의 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진팔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진 기사는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오래도록 묵묵히 걸어온 상인의 삶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진 기사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조문을 했고 조선의 관료들까지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상업적 업적을 기리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고 진 기사가 남긴 상점들은 여전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유산을 이어받은 진팔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아 진팔은 이전보다 더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그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손을 뻗으면 어디서든 금과 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술을 가져오라. 진팔은 손을 흔들며 술을 시켰습니다. 값비싼 중국 술이 연거푸 그의 앞에 놓였고 안주로는 희귀한 해산물과 고기 요리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기생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정도 술과 음식으로는 부족하군. 더 특별한 것은 없느냐? 그의 말에 기생들은 재빨리 움직였고 한층 더 화려한 술상과 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정성껏 춤을 추던 기생들의 눈빛은 이미 그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그가 내놓는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는 늘 그가 최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뿌리는 돈이 상인 한 달치 벌이와 맞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팔은 기분이 좋으면 기생들에게 놀이개며 비단을 마구 쥐어주었고 종업원들에게까지 돈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오시면 이 집이 환해집니다. 기생들은 입에 발린 말을 하며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얕은 조소와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팔은 그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들뜬 얼굴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과 부서진 술잔 조각들, 흘러넘치는 음식들. 그것들은 하나둘씩 그의 곁에서 무너지는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진팔은 기생집을 드나들면서도 여느 기생들에게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흩뿌리며 술을 마시고 떠들고 밤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집에 있는 화란이라는 여인은 예외였습니다. 화란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단아한 얼굴선,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릿결, 그리고 나긋한 목소리까지 겸비했죠.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단숨에 바뀔 정도였습니다. 진팔은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여자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란을 더욱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화란이 웃으면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가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곤 했죠. 매일 그녀를 찾아가 돈을 주면서 따로 값비싼 놀이개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차지하고 싶었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화란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팔이 마치 물이 새는 독처럼 돈을 흘리자 그녀도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이 비단치마 참 곱지 않소? 내게 어울린다면 도련님께서 주시겠지요? 진팔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욕망에 사로잡히다 못해 화란이 본인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화란도 달콤한 말들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진팔이 기생집을 드나든 지도 어느덧 2년. 그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씀씀이에 비해 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진팔은 화란에게 비단옷을 선물하려 했지만 예전처럼 선뜻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집안 물건을 팔아 마련한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화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껏 금처럼 쏟아지던 돈이 겨우 몇 잎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란이 진팔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았고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찾으러 와도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팔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던 날 화란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진팔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여전히 너를 아끼는데. 더 이상 저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도련님은, 아니, 당신은 빈털터리가 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나 같은 미인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내를 왜 만납니까? 화란의 말은 매정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화란은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 하나 없는 냉담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팔은 텅 빈 주머니를 쥐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치고 호화로운 술상을 차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해진 도포를 걸친 채 어두운 눈빛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쫓겨났고 그를 반기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남은 재산을 헛되이 써버린 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란, 이 나쁜 계집 같으니라고. 돈은 없어 기생집에 가지 못하고 집 대청마루에 누워 화란을 욕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팔이 있는가? 낯선 목소리에 진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모를 지녔고 옷에서 짠내가 밀려오는 것이 바다를 오가는 상인 같았죠. 진팔은 찌푸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요? 상인으로 보이는 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이 우리를 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바다를 오가며 자주 마주쳤던 분이라네.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 그 훌륭한 아버지가 떠나시고 이제 남아있는 재산도 없다고 들었는데. 진팔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아시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말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네. 진팔이 너는 아버님의 유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팔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산이라니? 이미 내가 다 물려받았소. 그러나 상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구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게 있으시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진기사 어른께서 생전에 바다를 건너며 한 섬을 발견하셨다. 외딴 곳에 있는 섬이지만 육지처럼 아주 비옥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셨지. 흉년이라고는 오지 않는 아주 탁월한 땅이었고 그곳은 모두 진기사 어른의 소유였다. 그곳은 아주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땅이지. 그리고 어른께서 그곳에 큰 재산을 묻어두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팔의 눈이 커졌습니다. 섬에 재산을 묻어두셨다고? 그렇다. 어른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살짝 들려줬는데 그 섬이 진어른의 소유인이 돌아가셨으면 진팔이 너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 섬은 워낙 찾기 어려운 곳이다. 아버님도 우리에게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섬에 도달하진 못했을 게야. 그런데도 이 사실은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더구나. 너만 괜찮다면 섬을 찾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싶은데. 진팔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돈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마지막까지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팔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저 섬에 가기만 하면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여자들도 그리고 화란이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좋소. 당장 그 섬으로 나를 데려가시오. 이틀 뒤 진팔은 상인이라고 했던 작자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넓은 바다 위로 배가 나아가자 그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절대 바다를 건너지 말라고 했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미신일 뿐이야. 아버지도 바다를 건너 장사를 하셨잖아. 그러나 배가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그는 금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배가 기울어질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난생 처음 배를 타는 것이었는데 배를 타면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진팔은 난간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멀미가 이렇게까지 괴로운 것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이 다가와 진팔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내라도 배를 안 타봤으면 이렇게 힘들어하기 마련이지. 진팔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먹어보게나.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건초인데 배멀미를 할 때 씹으면 그래도 괜찮아질 게야. 진팔은 건초를 주머니에 넣고 고민했습니다. 사내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멀미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는 결국 건초 몇 개를 꺼내 짚고 서둘러 입에 넣었습니다. 건초의 거친 식감이 입안에서 뻑뻑하게 씹혔지만 이상하게도 씹을수록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팔과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멍해지더니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팔이 정신을 잃은 사이 상인이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약이 드는구만. 그는 진팔의 팔을 잡아 바닥에 질질 끌었습니다. 배가 섬에 닿자 기다리고 있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응칠. 이곳에서 노예 장사를 하며 인신매매를 통해 수많은 조선 남녀를 노예로 사들인 자였습니다. 장응칠은 쓰러진 진팔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일하다 죽은 그 사내놈보다 훨씬 건장한 사내를 데려왔구만. 이를 듣던 상인은 조선반도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지 애비가 남긴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고 하니 바보처럼 바로 속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응칠은 가볍게 웃으며 진팔의 팔목을 발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힘도 세 보이네. 일을 시키면 아주 잘하겠어. 요 며칠 전에 죽은 그놈은 참 약해 빠졌어서 말이야. 필히 힘쓰는 사내는 하나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마음에 드는구만. 값을 잘 쳐주겠다. 고맙습니다, 나리. 상인은 장응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응칠은 데리고 있는 연호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을 밧줄로 묶어놔라. 진팔은 그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팔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뭐야? 양손과 양발이 거친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등에 닿았고 주변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두꺼운 가죽 채찍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피가 마른 듯한 철제 곤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신가? 낯선 남자의 말에 진팔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내 손발을 묶어 놓은 거냐?
그러나 남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모양이군. 진팔은 헛웃음을 치며 필사적으로 상황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장난이지. 상인들이 나를 아버지의 섬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어.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 남자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곤봉을 바닥에 내려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노비가 말이 많네. 그 말이 떨어지자 진팔은 눈을 크게 뜨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밧줄이 조여오면서 손목이 아프도록 파고들었습니다. 뭐라고? 노비라고 했다. 남자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데려온 상인이 진짜 네 예비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놈은 돈을 준다고 하면 사람도 데려오는 작자야. 하여간 어리석기는 ጭጭ. 진팔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진기사의 아들이다. 조선 최고의 거상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남자는 진팔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그 찰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널 구해줄 것 같으냐? 진팔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섬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진팔은 땀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뭘 하라는 거지? 남자는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넓은 밭이 보였습니다. 이 섬에서 내 말을 들으며 일하면 된다. 어차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육지에서 몰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는 허리춤에서 채찍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 싫다면 너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다. 진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이글거렸습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후덥지근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진팔은 험한 밭으로 끌려와 삽을 쥐었습니다. 거친 흙은 잘 갈리지 않았고 손에 쥔 삽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돈을 쥐고만 살아온 그에게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생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 삽을 내려 찍을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고 등에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가 쉬려 할 때마다 감시하는 자들의 매서운 눈빛이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입니다. 서서히 적응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진팔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순이라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힘이 드는지 땀이 송글송글 이마와 쇄골에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처지가 처지인지라 옷이 헝클어지고 남루해 보이긴 했으나 진팔은 속으로 어찌 이런 절세미인이 이런 곳에 끌려왔는지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순이라고 합니다. 다른 여인들과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어찌 이런 섬에 갇혀 있단 말이오? 진팔은 그 말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순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감시하는 자들이 가까이 없자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응칠이라는 자는 갈 곳 없는 여인들과 빚을 진 여인들의 약점을 잡아 노비로 사들인 자입니다. 여기엔 저처럼 속아서 끌려온 조선 여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곳은 노비섬입니다. 진팔은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비섬.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자가 어떤 자이길래 이런 섬에 있는 것이오? 저 사람은 옛날에 한양에서 활동했던 부패 관리였다고 합니다. 못된 탐관오리였고 백성들을 등쳐먹다가 걸려 관직을 잃은 자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육지에 살고 있고 부패 관리라 토지를 구하기 힘들어 이 섬을 이용하는 것 같사옵니다. 나라에서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응칠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여긴 외딴 섬이라 조선 관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진팔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 섬에서 저희는 농작물을 만들거나 누에 실로 배를 짜는 일을 합니다. 그것들을 장흥칠이 보름에 한 번씩 섬을 방문해 육지로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여인들은 저자의 몸종입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도망치지 못하게 가족들을 볼모로 잡습니다. 명령을 거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인맥을 동원해 가족을 파탄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진팔은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예 도망갈 수가 없다는 말이오.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배가 없습니다. 저자가 섬에 왔을 때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해도 배가 묶여 있고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 구멍에 넣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진팔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열쇠 구멍이야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 곤란하게 됐구려. 그나저나 사내는 나뿐이요? 그렇습니다. 왜 사내가 필요하오? 섬 외곽에 사내를 시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본래 한양의 부호들도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섬에 그런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집을 짓겠다고 사내를 한 명씩 사들여 일을 시켰습니다. 서너 명의 사내가 거쳐갔는데 혹사를 당하다가 불구가 돼 다시 버려지거나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진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아 협박한다니 참으로 질 나쁜 인간이요. 그쪽도 한양에 가족이 있어? 진팔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리 아리따운 처자가 어찌 그리 탁하단 말이오. 내게 보인 태도를 보면 딱 봐도 심성이 착한 여인 같은데. 나야 아비 재산을 모두 잃은 못된 자식이라 천벌을 받는 거라 쳐도 그대처럼 착한 여인이 이런 곳에 있는 건 참 불합리한 것 같소. 순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련님도 충분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말이라도 고맙구려. 순이의 말대로 장흥칠은 곧바로 진팔을 불러 짓다만 집을 짓는 일을 시켰습니다. 밥은 콩알만큼 주면서 시키는 일은 너무 고됐죠. 커다란 돌을 옮기고 흙을 퍼다 날라 집을 짓는데 아무리 건장한 사내라고 할지라도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고한 사내를 데려다 고문을 해 죽이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무조건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진팔은 섬에 갇힌 시간 동안 계속 열쇠를 탈취해 배를 타고 도망갈 궁리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진팔은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죠. 땅바닥에 허름한 이부자리를 덮고 누웠지만 신세 한탄보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흥칠은 노비들을 한 곳에 모아 잠을 자게 했습니다. 남녀가 섞여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죠. 사내 하나 때문에 여노비들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도 본인 차지라 나쁠 것이 없다는 악랄한 생각까지 한 계획이었습니다. 차디찬 땅바닥에 허름한 이부자리였지만 피곤에 찌든 여노비들은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팔만큼은 매일 밤 뒤척였죠. 매일 밤 잠자리마다 탈출을 꿈꿨습니다. 잠이 안 드십니까? 눈을 떠 한숨을 픽픽 내쉬는 진팔을 보며 순이가 돌아 누워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 햇빛에 그을리고 손은 부러텄지만 어찌나 아리따운지 진팔은 순간 순이의 얼굴을 보며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기도 했죠. 아니요. 피곤할 텐데 얼른 침소해 드시오. 얼른 맘 편히 주무셔야 저도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긋나긋한 순이의 말에 진팔은 순이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진팔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진팔은 다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순이도 진팔을 뒤따라 나갔죠. 손을 집어넣어 확인하니 배에 탔던 상인이 그에게 준 건초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진팔은 건초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초를 이용해 장흥칠을 무력화할 수만 있다면 열쇠를 빼앗아 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련님?
내가 이곳에 올 때 이걸 먹고 정신을 잃었었소. 장응칠 저자에게 이걸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그자는 온갖 탐욕이 정말 심합니다. 가령 노예들이 몰래 옥수수를 수확해 먹고 있으면 마치 자기 것이 빼앗긴 것처럼 화를 내며 뺏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배가 부를 때도요. 무조건 자기 손에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진팔은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러 이 건초를 먹는 척하면? 순이는 미간을 좁히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분명 뺏어 먹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응칠이 섬을 찾았을 때 진팔과 순이는 노비들과 함께 옥수수밭 한쪽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땀에 젖은 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진팔은 일부러 웃음을 지으며 손에 쥔 건초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참 별미로군. 순이도 분위기를 맞추며 씹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걸 말려두니까 꽤 괜찮은 맛이 나요. 다른 노예들도 분위기를 맞춰 함께 씹는 척했습니다. 작은 웃음이 오갔고 일부러 건초를 서로 나눠 가지며 맛을 음미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장응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번뜩이며 노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진팔이 손에 쥔 건초로 향했습니다. 뭐야, 그거? 순이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당에서 자란 나무를 말려 먹고 있었어요. 맛이 좋아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응칠은 순이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무를? 내 놈들이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뭘 따먹어?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순이 손에 있는 건초를 낚아챘습니다. 이 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당장 가져와라. 순이와 진팔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장응칠은 거칠게 건초를 집어들고 코앞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거야?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비들을 둘러보더니 건초를 한 움큼 집어들고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우적우적 거친 소리와 함께 건초가 그의 입안에서 으깨졌습니다. 한순간 주위가 숨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응칠은 씹던 입을 멈추고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장응칠의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진팔과 순이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밭 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응칠의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자 진팔은 재빨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서 이놈의 옷을 뒤져라. 순이와 다른 노예들도 서둘러 장응칠의 몸을 뒤졌습니다. 거친 천으로 만든 겉옷 사이를 헤집다가 무거운 열쇠 꾸러미가 손에 잡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팔은 열쇠를 움켜쥐고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모두 나를 따라와. 노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은 밭을 가로질러 해안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저 멀리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다. 저 배만 타면 된다.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진팔은 열쇠를 들고 뛰어가 굳게 잠긴 닷줄과 문을 차례로 풀어냈습니다. 나무가 삐걱이며 움직였고 마침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올라타라. 노예들은 앞다투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배에 오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자 진팔은 힘껏 닻을 끌어올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밀려나가며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흥칠의 정신이 조금씩 깨어났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장흥칠은 정신을 차린 후 곧바로 목청껏 노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허공의 메아리만 들릴 뿐 아무도 없었죠. 이놈들 어디 갔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급히 해안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바다뿐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던 배는 사라지고 없었고 출렁이는 파도만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모래밭을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어디 있는 거냐? 돌아와라.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배는 파도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진팔 일행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몇몇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팔은 조선 땅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던 섬을 벗어나 다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렇게 배는 조선 해안에 닿았고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들은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찾아 떠났고 어떤 이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 발짝도 진팔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팔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덕분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리석은 탐욕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팔은 조용히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만 괜찮다면 나와 함께 살겠소? 나도 가족이 없는 처지인지라. 순이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팔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물쓰듯 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흥청망청 쓰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정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장사를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허황된 꿈을 꾸며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와 같은 정직한 상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진팔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기사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이와 함께 그리고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안동 땅을 내리쬐던 그날, 권도연은 또다시 과거 시험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답니다. 한때는 안동 제1의 명문가였던 권씨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때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더니 이제는 과거 준비로 밤낮을 보내는 가난한 선비가 되고 말았죠. 이게 몇 번째던가? 25의 젊은 나이에 벌써 3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어릴 땐 동네에서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나 과거 시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권도연은 쓰린 마음을 달래려 주막을 찾았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거듭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죠. 도련님, 더 이상은 마시지 마시지요. 주모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들이키던 권도연은 어느새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답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그 밤 그의 앞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런 밤에 어찌 혼자 걸으시나요?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이 돋보이는 신비로운 자태.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달짝지근한 향이 풍기는 그녀 홍연이었습니다. 권도연은 그녀를 몰랐지만 홍판서댁 막내딸인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를 흠모해오고 있던 차였습니다.
취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니 그녀의 모습이 달빛에 일렁이는 선녀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도련님, 이리 오시지요. 제 처소에서 잠시 쉬어 가시는 게 어떠신지요? 홍연의 간드러진 목소리에 이끌려 그녀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야심한 밤이라 뒷문을 통해 조용히 그녀의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그의 취기 어린 정신을 더욱 아찔하게 만들었답니다. 도련님, 너무 취하신 듯하니 오늘 밤만은 아무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권도연의 손은 몽롱한 상태에서 무심코 그녀의 허벅지를 스쳐 지나갔답니다. 가녀린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은은한 바람이 일었죠. 그 바람에 실려 달콤한 분냄새가 술에 취한 권도연의 코 속으로 스며들었답니다. 부드럽고 향긋한 향이 코끝을 스치자 권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순간 취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도리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술에 취한 눈을 들자 마주한 것은 새초롬하게 앙담은 그녀의 입술이었답니다. 그녀의 선명한 곡선을 따라 촉촉한 윤기가 감도는 그 입술이 눈앞에서 유혹하듯 살짝 벌어졌답니다. 권도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입술에 사로잡혔죠. 권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입술을 가져가 닿으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달콤할까? 그녀의 입술을 맛보기 위해 자신의 고개를 그녀 쪽으로 가져간 순간 그녀의 입술이 점점 멀어지며 권도연은 그만 쓰러져 버렸답니다. 홍연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과한 술기운에 눈앞이 어질어질한 것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권도연은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다음 날 새벽 낯선 방에서 눈을 뜬 권도연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곁에는 처음 보는 여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방 안에서 풍기는 달짝지근한 향이 나는 게 어젯밤의 기억을 어렴풋이 일깨웠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권도연은 허겁지겁 옷을 입고서는 방을 나와 정신없이 뛰어갔답니다. 방을 나서는 그를 눈을 반쯤 뜨고 몰래 보던 홍연은 은근한 미소를 지우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홍연의 유혹은 더욱 대담해져만 갔답니다. 봄바람처럼 살랑이는 미소로 권도연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했죠. 특히 달빛 아래 정원에서 마주치는 날이면 그녀의 하얀 속살이 은근히 비치는 홍색 속저고리가 권도연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답니다. 도련님, 제가 보내는 편지는 읽어보시나요? 매일 밤 사람을 시켜 보내오는 편지에는 그녀의 은근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때로는 시로, 때로는 그림으로. 홍연은 자신의 마음을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답니다. 하루는 이런 편지가 온 게 아니겠어요. 밤이 깊어 달빛 아래 그대 모습 그리워라. 꿈에서라도 찾아오면 보내지 않으리. 권도연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답니다. 이리해서는 안 되지. 난 먼저 과거의 급제의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홍판서가 권도연을 불렀답니다. 이보게, 자네의 재능을 내가 잘 알고 있네. 내 딸이 자네를 그리 좋아하니 만약에 자네가 내 딸과 혼인하면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겠네. 이 제안은 권도연에게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었죠. 가문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안동마을에는 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답니다. 들었소. 홍판서댁 따님이 권도령을 마음에 두었다지 않소? 아이고, 그 홍판서댁 사위가 되면 복에 겨운 일이지요. 날이 갈수록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고 권도연의 가족들도 은근히 기대를 걸기 시작했답니다. 두연아, 홍판서댁 낭자가 너를 각별히 생각한다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의 말씀에 권도연은 더욱 괴로워졌죠. 매일 밤 홍연의 유혹적인 모습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어느 저녁 홍연이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답니다. 도련님,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겠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은은히 비치는 속저고리 사이로 하얀 목선이 드러나고 검은 머리칼은 달빛에 반짝였답니다. 도련님도 이제는 제 마음을 충분히 아시지 않나요? 홍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답니다. 권도연은 순간 그녀를 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한 걸음 물러섰답니다. 낭자. 저는 아직 그의 말끝이 흐려졌죠. 홍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죠. 권도연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홍연의 유혹적인 모습과 달빛 아래 떨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홍연의 유혹과 홍판서의 제안을 뒤로하고 권도연은 잠시 안동을 벗어나기로 했답니다. 문경세제를 넘어 한양으로 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일이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문경세제의 고갯길을 휘감고 있었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발걸음을 배웅하는 듯했죠. 한나절을 걸어 고개를 넘은 권도연은 남한강 나루터 근처의 주막에 들르게 되었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시 쉬어갈 양이었죠. 주막 안은 이미 몇몇 나그네들로 북적이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고단한 여정에 지친 얼굴이었죠. 권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죠. 사냥꾼 대여섯 명이 큰 대나무로 만든 우리를 메고 들어왔답니다. 우리 안에는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빛나는 흰 꼬리를 지니고 있었고 등에는 화살이 깊게 박혀 있었죠. 이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백미호를 잡았는지 들어보겠나? 사냥꾼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3일 밤을 쫓아다녔지. 저 오대산 깊은 계곡에서 마침내 잡아냈다니까. 소문에는 천년 묵은 여우라 값을 꽤 받을 수 있을 거라는구만. 권도연은 우리 속 흰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추자 백미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비통함이 느껴졌답니다. 백미호는 권도연을 바라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주막 안을 감싸는 것 같았답니다. 살려주시면 그대의 인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치 여우의 목소리가 권도연의 마음속에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 여우를 내게 파시오. 권도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죠. 허허, 이 녀석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오? 약방에 내다 팔기만 해도 좋기 열량은 받을 수 있다니까. 권도연은 자신의 전재산인 5냥이 든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죠. 이보시오. 내 전재산인 5냥과 함께 이 벼루를 내어주겠소. 권도연은 조심스레 보찜 속에서 작은 벼루를 꺼냈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단계연 벼루였죠.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이 벼루만큼은 늘 소중히 여겨왔답니다. 저런 낡은 벼루가 뭐 값어치가 있겠나? 사냥꾼들은 코웃음을 쳤죠.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한 선비가 벼루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이것은 진정 단계연의 묵향 벼루가 아닌가요? 이 돌의 결과 빛깔을 보시오. 오래되어 윤기가 흐르고 먹을 갈 때마다 은은한 향이 나는. 지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보물이지요. 값으로 치자면 좋기 열량은 될 터. 선비의 말에 사냥꾼들의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정말 그리 값진 것이요? 그렇소. 한양 육조거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요.
사냥꾼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5냥과 그 벼르를 받고 백미호를 내어주겠소. 권도연의 간절한 눈빛에 사냥꾼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비록 약방의 값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귀한 벼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권도연은 그렇게 5냥과 작은 벼루를 사냥꾼들에게 넘긴 후에 여우가 든 우리를 건네 받았답니다. 그는 그 우리를 들고는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산속에 도착한 권도연은 천천히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여우의 등에 박힌 화살을 뽑아주었답니다. 백미호는 우리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흰 여우의 꼬리가 갑자기 9개로 부채를 펼치듯 화라락 펼쳐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우의 9개의 꼬리가 은은히 빛났답니다. 그가 놓아준 여우가 구미호란 걸 알게 돼서 놀랍긴 하였지만 권도연은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가거라. 이제는 사냥꾼들에게 잡히지 말거라. 그 순간 구미호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더니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를 남긴 채 달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답니다. 권도연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험장에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 문제가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쉽게 풀리는 것이었답니다. 마치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이 기억나는 게 아니겠어요. 권도연은 정신없이 기억나는 것들을 써내려갔답니다. 마침내 권도연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되었답니다. 어사화를 쓰고 임금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고였답니다. 권도연, 너의 답안이 가장 뛰어났다. 이제 조정에서 큰 뜻을 펼치도록 하거라. 임금의 하교를 받고 나온 권도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그동안의 고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 한켠에서 새로운 고민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혼사를 치러야 할 텐데. 홍연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필시 홍판서댁과의 혼사를 바라실 텐데. 장원급제의 기쁨도 잠시 권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답니다. 그는 예천의 한 외딴 주막을 지날 때 잠시 쉬어가기 위해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 그때 갑자기 뒤뜰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 아가 좀 구해주세요. 주모의 절규 소리에 권도연이 급히 뒤뜰로 달려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달빛 아래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물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여우를 좀 어찌해 주시오. 내 아기를 물고 갔소. 권도연은 지체 없이 여우를 쫓아갔답니다. 여우는 산자락으로 향했고 이상하게도 달빛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듯했답니다.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 산속 입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여우가 권도연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우의 눈동자가 달빛에 붉게 빛났죠. 권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여우는 아이를 조심스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를 남긴 채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권도연은 땅에 놓인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깨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죠. 아마 방금 전 여우에게 물린 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권도연은 아이를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상처를 좀 입었지만 다행히 그리 깊지 않아 보입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애비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겹게 기르고 있는 제 유일한 피부치인데 이 아이마저 잃으면 어찌 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모는 권도연에게 허리를 크게 숙이며 인사를 하였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런 은혜를.
울면서 연신 감사를 표하는 주모를 권도연은 괜찮다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럼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주모의 부탁에 권도연은 마지못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권도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9꼬리 흰 여우가 나타나 그에게 말했죠. 저는 은혜를 갚았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권도연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여우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도연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정말 꿈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세월은 흘러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권도연은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상주 지방의 관찰사가 되었죠. 홍연과의 혼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홍 판서는 크게 노했지만 권도연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죠. 관찰사 영감, 오늘 저녁 고을 유지들이 연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방이 말을 전하자 권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고을 유지들과의 술자리라.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했죠. 에이구, 또 술잔을 기울여야 하다니. 하지만 관찰사의 자리에서 이런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법. 권도연은 마지못해 기루로 향했답니다. 관찰사 영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기생이 있답니다. 부용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재주가 출중하다지요. 이방의 말에 권도연은 픽 웃고 말았답니다. 난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린 기생이라니.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끝이 났죠. 기루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첩 부용이옵니다. 관찰사 영감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달빛같이 하얀 살결에 진홍빛 입술 그리고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는 얼굴. 권도연은 순간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런 우리 관찰사 영감께서 부용에게 홀린 듯하구려. 고을 유지들의 놀림에 권도연은 얼굴을 붉혔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부용에게로 향했답니다. 관찰사 영감,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부용이 술을 따르는데 그 손끝이 마치 나비가 춤추는 듯 고왔답니다. 저고리 끝자락이 살짝 들리며 하얀 발목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데 권도연의 마음이 자꾸만 설레었죠. 아이고, 관찰사 영감도 참. 어린 기생에게 그리 빠지시면 어찌합니까? 고을 유지들의 웃음소리가 커져갔지만 권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죠. 그래, 자네 고향은 어디인가? 소첩은 예천에서 왔사옵니다. 그 말에 권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예천이라. 문득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죠. 이상하게도 자네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관찰사 영감. 부용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연애는 밤이 깊어갈수록 무르익어 갔답니다. 취기가 오른 고을 유지들은 자신들의 세도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우리 관찰사 영감은 부용이만 보시는구려. 고을 유지들의 말에 권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부용을 좇았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 연애가 파할 무렵 이방이 권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관찰사 영감, 부용이는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권도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 마치 20살 젊은이처럼 말이죠. 연애가 끝난 후 부용은 권도연을 뒷방으로 안내했답니다. 은은한 등불 아래 부용의 하얀 피부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났죠. 관찰사 영감, 소첩은 사내가 처음입니다. 부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권도연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죠. 15해 전 그날 밤 하얀 여우에게 물려갔던 그 여자아이가 떠올랐답니다. 이상하게도 자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권도연이 부용에게 한 걸음 다가섰죠. 그때 달빛이 창호지 문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꼭 예천의 그날 밤과 같았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가 살결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용은 한 올 한 올 머리를 매만지며 우아한 자태를 유지했지만 그 우아한 손길조차 왠지 모르게 유혹적으로 보였답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끝, 살짝 기울어진 목선, 비단 사이로 은근히 드러나는 쇄골.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을 만들어내는 듯하였죠. 권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저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단의 감촉보다 더 부드러울 것 같은 살결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관찰사 영감. 소첩은 관찰사 영감의 품에 안길 자격이 없사옵니다. 부용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권도연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용이 황급히 몸을 물리더니 저고리 옷깃을 여미었죠. 하지만 그 순간 달빛이 그녀의 어깨에 선명한 이빨 자국 흉터를 비추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는? 권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죠. 부용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5해 전 소첩이 어렸을 때 여우에게 물려 생긴 상처이옵니다. 그 말에 권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날 밤 예천의 주막에서 그녀도 권도연을 바라보았죠.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가 혹시? 권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부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소첩은 그날 밤 주막에 그 아이였사옵니다. 관찰사 영감의 얼굴은 어릴 적이라 기억나지 않지만 소첩의 목숨을 구해주신 권도연이라는 그 이름만은 평생 잊지 않고 있었사옵니다. 언젠가는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었기에. 그 말에 권도연은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해 전 자신이 만났던 그 여자아이가 부용이었다니 이런 기이한 인연의 순간 당황하였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생이 된 것이냐? 부용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어머니가 소첩을 잘 보살펴 주셨지만 여우에게 물려갔던 여자라 소문이 나서 아무도 저와 혼인하려 하지 않았지요. 결국 기루에 맡겨졌답니다. 하지만 소첩은 늘 권도령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사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답니다. 권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부용의 어깨를 잡았죠. 그날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관찰사 영감. 부용이 조심스레 권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소첩은 늘 관찰사 영감을 그리워했사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지요. 관찰사 영감께서 소첩을 구해주신 그날의 일을. 권도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여우로부터 구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신 앞에 있다니.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달빛 아래 부용의 하얀 어깨에 난 흉터가 희미하게 비쳤죠. 권도연은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관찰사 영감. 소첩은 이 흉터가 부끄럽습니다. 괜찮으니 잠자코 있거라. 권도연은 부용의 떨리는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매만졌죠. 그녀의 눈에서는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죠. 달빛이 두 사람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고 은은한 여우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15해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달빛이 흐드러진 그날 밤 이후 권도연의 마음은 더욱 부용에게로 기울어져만 갔답니다. 매일 밤 부용의 처소를 찾는 그였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속옷깃에 손을 대지 않았죠. 관찰사 영감. 어찌 소첩을 이리 애틋하게 대하시나이까. 부용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목선이 떨리고 있었죠. 그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구려. 내 잘못으로 그대가 겪은 고통이. 권도연은 부용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답니다. 소첩은 관찰사 영감을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이후 관찰사 영감을 그리며 살아왔사옵니다. 부용의 말에 권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는 부용을 품에 안았죠. 내가 자네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구나. 그 말에 부용은 놀라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죠. 하지만 소첩은 기생이옵니다. 어찌 신분 따위가 무엇에 중요하겠나? 자네는 나의 운명이네. 순간 권도연은 부용의 탐스런 입술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의 혀가 부용에 닫혀있는 입술 사이를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용의 입안 깊숙이 스며든 그 뜨거운 감촉은 단순한 탐닉이 아니었답니다. 혀끝이 부용의 혀를 부드럽게 휘감더니 이내 강하게 당겨 깊숙이 얽혔죠. 부용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답니다. 그리고 호흡이 부족해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점점 얼굴이 달아올랐답니다. 이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죠. 서로의 입술이 닿고 떨어질 때마다 실처럼 얇은 침이 이어졌고 숨결이 섞일수록 더 깊은 열기가 타올랐답니다. 그렇게 둘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서로의 정을 통하였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았죠. 관찰사께서 기생과 혼인을 하신다고요? 이런 망측한 일이. 조정에서는 크게 반발했답니다. 기생과의 혼인은 벼슬아치의 채통을 깎는 일이라 했죠. 고을 유지들은 더했답니다. 에이구, 우리 관찰사 영감께서 색에 눈이 멀으셨구려. 아니, 그보다 더한 소문이 있다네. 그 기생이 예천의 천안 국밥집 주모의 딸이라지 않은가?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죠. 하지만 권도연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져만 갔답니다. 매일 밤 부용의 처소에서는 달빛만이 흐르고 있었죠. 권도연은 그녀의 치마폭을 베개 삼아 누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구나. 관찰사 영감. 부용은 권도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그녀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답니다. 소첩을 잊으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권도연은 벌떡 일어나 부용의 손을 잡았죠. 이제 와서 너를 포기할 순 없구나.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관찰사 저택을 찾아왔답니다. 관찰사 영감을 뵙고 싶사옵니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은 여인, 바로 예천 땅 주모였죠. 여러 해를 헤매어 싸웁니다. 제 딸아이를. 권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모의 손을 잡고 울었답니다. 주모, 그렇지 않아도 부용이와 내가 자네를 찾아가려던 참인데 어찌 이리 왔는가? 바로 그때 부용이 들어왔죠. 주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답니다. 아가, 내 아가. 정신을 차린 주모는 부용을 껴안고 울었답니다. 여러 해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어머님. 부용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마치 보석처럼 빛났죠. 주모의 주막이 어려워지고 어쩔 수 없이 주변 기루에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기루에서 다른 고을의 큰 기루로 팔려가고 나서 소식이 끊어진 것이었죠. 주모는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은 권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이제는 내가 부용이를 잘 보살필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게나. 달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죠. 마치 15해 전의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흘렀답니다. 관찰사 영감,
부용아, 권도연과 부용의 눈이 마주쳤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주모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로구나. 창밖에서는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마치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이 말입니다. 얼마 후 권도연은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부용과의 혼인을 허락받고자 하나이다. 임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교지를 내렸죠. 충신의 사랑이라. 아름답구나. 특별히 혼인을 허락하노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기생 출신이 양반가의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혼례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답니다. 부용의 방에는 하나둘 예물이 쌓여갔죠. 아이고, 우리 아가가 드디어 혼인을 하는구나. 이 어미는 너무 기쁘구나. 주모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부용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죠. 붉은 원삼은 그녀의 하얀 살결을 더욱 돋보이게 했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려. 하객들의 탄성이 이어졌죠. 부용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답니다. 권도연은 부용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 앵두같이 붉은 입술, 하얀 목선의 우아한 곡선.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답니다. 이제 그대는 나의 아내요. 초래청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붉은 천으로 덮인 상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답니다. 부용이 조심스레 술잔을 들어 권도연에게 건넸죠.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권도연은 그 손을 살며시 잡아 안정시켰죠. 부인. 권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용의 눈에서는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꾀꼬리처럼 고왔답니다. 하객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적셨죠. 해가 저물고 초가 밝혀진 신방에서 권도연은 부용의 족두리를 조심스레 벗겨주었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칼이 비단처럼 흘러내렸죠. 이제야 진정 하나가 되었구려. 서방님, 소첩이 이리 행복해도 되는 것인지요? 부용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권도연은 입맞춤으로 닦아주었답니다. 그녀의 하얀 목선이 달빛에 반짝였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마치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은은히 비치고 있었죠. 봄날의 아침이 밝아왔답니다. 권도연은 부용의 하얀 목선을 어루만지며 잠에서 깨어났죠. 여보, 이제 일어나셔야 하지 않으신지요? 부용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에 울렸답니다. 하지만 권도연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아내의 체온이 너무나 따스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권도연은 아내의 귓불을 살짝 물어주었습니다. 어머,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부용의 귓가가 붉게 물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권도연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주모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밥집을 하지 않고 관찰사의 저택에서 편히 지내게 되었죠. 우리 딸아이가 저리 행복해하니 이 늙은이는 더 바랄 것이 없구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답니다. 권도연의 가문은 날로 번창했죠. 첫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이미 한성판윤의 자리에 올랐고 그 뒤로 태어난 두 아들과 세 딸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답니다. 여보, 이리 큰 복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달빛 아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용의 머리카락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왔죠. 그대가 있어 이리 행복한 것이오.
주모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천안 국밥집 주모라 부르는 이도 없었죠. 할머니, 또 그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 9꼬리 흰 여우 이야기 말이냐. 달빛 어린 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천년에 한 번 나올 법한 인연이었습니다. 권도연은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의 여우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도 부용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행여 만났다 하더라도 부용 같은 미인은 분명 혼인을 한 상태였겠지. 아니, 어쩌면 내가 홍연과 혼인을 올렸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란 말인가. 저 멀리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울렸고 은은한 여우향이 풍겼습니다. 권도연과 부용은 정답게 손을 맞잡고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도 돈놀이로 재산을 불려 이제는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던 것이었죠. 최씨 부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서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이들에게는 철저히 기한을 지키게 했는데 기한이 되면 어김없이 머슴을 보내 독촉을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최씨 부인의 머슴이 어느 한 부부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답니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만 기한이 된 날이면 을에 그렇게 새벽부터 독촉을 하러 다녔던 것이었죠. 머슴이 그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듯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답니다. 머슴은 할 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가 언제 잠을 깼는지 아침부터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처음에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살금살금 처마 밑으로 가서 방 안을 엿보니 방 안에는 이미 이불이 너저분하게 흐트러져 있었답니다. 남편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코맹맹한 신음을 내고 있었죠. 부인은 남편의 허리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는 달아오른 얼굴로 속삭이듯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풍만한 몸은 남편의 움직임에 맞춰 물결치듯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당신이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답니다. 이불 위로 드러난 부인의 하얀 발끝이 꼿꼿이 세워져 있었고 남편의 등줄기로는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움직임을 멈추고는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부인, 당신은 그렇게 좋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부인은 남편의 뜻밖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아니,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별로라는 건가요? 그러자 남편은 힘이 다 빠진 듯 옆으로 누우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최씨마님 집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머슴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은 그만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더 이상 빚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죠. 최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온 머슴은 망설이다가 마님께 사실대로 아뢰었답니다. 마님, 소인 비록 머슴이지만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이라도 차마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최씨 부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크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돈도 갚지 못할 것들이 어찌 밤이래만 그리 신경 쓴단 말이냐. 그 시간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최씨 부인의 불같은 꾸짖음의 머슴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벌벌 떨었답니다. 한편 한양에서 부인병을 잘 고치기로 용하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민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사정인지 호련히 한양을 떠나 전국을 방랑하며 자신이 맘에 드는 여인네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그에게는 행복이었죠. 허민이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며칠 전부터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특별히 아껴두었던 청주 한 병을 내오며 말했답니다. 의원님, 오실 줄 알고 객방 하나를 혼자 쓰실 수 있게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깨끗이 정돈된 방 안에는 향긋한 향내가 가득했고 주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답니다. 자, 이제 진맥을 해보아야겠소. 허민이 주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허민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겠어요. 기혈이 많이 막혀 있는데 이대로 두면 큰 병이 될 수도 있겠소. 내가 잘 풀어주리다.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팔을 타고 올라가자 주모는 전율을 느끼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답니다. 은밀한 향내를 풍기던 주모의 몸은 이미 허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승장혈이 많이 뭉쳐 있어. 이걸 풀어주면 한결 나아질게요. 허민의 손길이 주모의 저고리 속으로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주모는 달콤한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의원님, 거기가 너무 시원합니다. 주모는 자신도 모르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허민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죠. 이제 관원녀를 살펴봐야 하는데. 주모는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몸을 맡긴 듯했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주모의 숨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허민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져 갔답니다. 주모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외로움을 모두 털어놓듯 허민의 품에 푹 안겼고 허민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었답니다. 주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불 속에 파묻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온몸이 다 풀리고 뻥 뚫린 것만 같구나. 이런 게 진정한 치료란 말이구나. 그러면서 주모는 허민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는 행복에 겨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허민은 낮잠을 시원하게 자고 나서야 노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주모는 어느새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밥상을 나르고 있었죠. 허민이 평상에 앉아있는 것을 본 주모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밥상을 들고 와서는 그의 옆에 앉았답니다. 정성스레 술을 한 잔 따라주더니 닭다리 하나를 쭉 찢어서는 허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자신의 손가락까지 쏙하니 넣었답니다. 허민은 짓궂게도 주모의 손가락을 입에 문 채 빨아주었죠. 그 순간 주모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더욱 붉어졌답니다. 그러더니 엉덩이로 허민을 살짝 밀치고는 쏜살같이 일어나 다른 손님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허민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평상에 앉은 사내 하나가 술에 취해 한숨을 쉬며 일행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내와 밤일을 할 때면 영 물건이 말을 듣질 않아 큰일이네. 아내는 날마다 타박이고. 옆에 있던 일행이 놀란 듯이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 얼마 전만 해도 부인이 좋아 죽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사내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을 이었죠. 요즘 최씨마님께 빌린 돈을 근자에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니 밤일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네. 그러다 보니 물건도 힘을 잃었고 여편네는 또 여편네대로 성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허민은 사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답니다. 혹시 제가 의원인데 진맥을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갑작스런 허민의 말에 다들 당황하였지만 이내 사내가 허락하자 허민은 그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해보았죠. 살펴보니 사지욱 씨는 멀쩡하고 오장육부도 건강했으나 마음의 걱정이 너무 커서 심장 쪽의 맥이 약해진 상태였답니다.
이는 밤일을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사내가 기운을 못 쓰는 원인은 마음의 걱정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하시니 마음만 편히 가지시면 곧 나으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모가 허민 곁으로 다가와 살짝 엉덩이를 붙여 앉더니 술을 따라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면 최씨마님께 말씀드려 기한을 좀 늦춰달라 청해보는 게 어때요? 최씨마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아시오? 그럴 거였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하지. 사내가 기운 없이 말하며 술을 한숨에 들이켰답니다. 그때 허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주모님, 혹시 최씨마님을 아시오? 네, 가끔 이 주막에도 들르시지요. 그런데 마님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요? 주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답니다. 혼자가 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사내 맛도 못 보고 지내시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법이지요. 저만 해도 며칠 전까지는 병든 닭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모는 제 몸을 살짝 비틀며 수줍은 듯 웃음을 지었답니다. 지금은 보세요. 의원님 침 한 방에 처녀처럼 달아올라 일이 고와지지 않았나요? 아마도 마님도 10년 동안 몸에 쌓인 게 많으실 텐데. 그러니 얼굴이 항상 그리 구겨져 계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더니 주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들 눈을 피해 슬그머니 허민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제가 의원님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마님도 진맥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모는 최씨 부인을 찾아가 허민을 소개하였답니다. 마님, 제가 아는 명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의원님이신데 특히 부인병에는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 용하다는 것이냐. 제가 들은 바로는 사대부가의 부인들을 치료하셨다 하고 온갖 부인병을 단 며칠 만에 고치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의원님의 손길이 하도 보드랍고 따뜻하셔서 치료받는 내내 편안하기 그지없다고들 합니다. 최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지. 그 다음 날 허민은 채비를 해서는 최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역시나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인 최씨 부인의 집은 대궐같이 큰 집이었습니다. 허민이 여종의 안내에 따라 최씨 부인의 안방으로 들어서자 먼저 그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최씨 부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으나 눈밑이 두둑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허민은 곧장 그 원인을 짐작했죠. 오랜 과부 생활로 적절한 남녀 섭생을 못해 혈행이 뭉친 탓이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님, 진맥을 한번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허민은 공손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답니다. 과연 그의 생각이 맞았더군요. 맥이 약하고 박동의 간격도 느렸으니 기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마님, 혹시 배꼽 아랫부분이 묵직하고 답답하지는 않으신지요? 최씨 부인은 놀란 듯이 허민을 바라보았답니다. 어찌하셨소?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시고 즐거운 일도 없으시죠? 최씨 부인의 눈이 커졌답니다. 허민은 자신 있게 말을 이었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마님의 병을 깨끗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답니다. 처음 보는 의원을 어찌 쉽게 믿겠습니까? 그때 허민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번만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진맥을 하고 있던 손으로 그녀의 엄지와 검지가 교차하는 곳 바로 합곡혈을 부드럽게 누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최씨 부인에게 깊은 숨을 쉬라하며 그 자리를 원을 그리듯 지그시 문질렀죠. 어떠신지요? 그 짧은 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허민이 잡고 있는 손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배꼽 아랫부분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최씨 부인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며 미소가 지어지려는 찰나 허민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마님께서 원하실 때 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주막에 머물고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지요. 허민의 이 한마디에 최 시부인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허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최 시부인의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마님, 치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하지요. 토달지 않고 순순히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막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최 시부인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10년 동안 무거웠던 아랫배가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허민의 손길이 닿았던 손목이 아직도 간지러운 듯 화끈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평소 같았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각인데 자꾸만 허민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찌르던 순간, 생각할수록 얼굴이 달아올랐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최 시부인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젊고 잘생긴 사내를 봐도 그저 돈 빌려간 사내로만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허민의 손길만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참.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허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배꼽 아래가 간질간질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최 시부인의 몸은 더욱 달아올랐고 허민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졌죠. 이러다가는 정말 큰 병이 들겠구나. 결국 최 시부인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허민이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날이 밝자마자 최 시부인은 서둘러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마치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급한 마음에 최 시부인은 머슴을 불러 서둘러 심부름을 보냈답니다. 어서 주막에 가서 허민 의원님께 이 편지를 전해드리고 오거라. 내 병을 고치러 와주시기를 정중히 청해드리고. 잠시 말을 멈춘 최 시부인은 볼을 붉히며 덧붙였답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막 객방에서 허민은 느릿느릿 일어났답니다. 최 시부인의 머슴이 와서 마님의 정가를 전하자 허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전하시게. 그 말을 들은 머슴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어찌 그러시나요? 최 시마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아세요? 이 동네가 다 최 시마님 땅이나 다름없고 돈 빌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하지만 허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대답했죠.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가야 하나?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시라고 하시게. 머슴은 투덜거리며 돌아갔답니다. 의원 나부랭이 주제에 어찌 우리 마님을 오라가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크게 노했을 최 시부인이 오히려 순순히 허민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머슴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사실 최 시부인은 밤새도록 허민의 손길을 그리워했던 터라 그를 만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곱게 바르고 비단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답니다. 허리춤에는 은은한 향이 배어나는 향낭까지 달았죠. 주막에 도착한 최 시부인은 허민의 객방으로 향했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내가 가득했고 허민은 단정하게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의원님, 제 병을 고쳐주시길 청합니다. 허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다시 한번 진맥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최 시부인의 손목을 감쌌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 환자의 맥박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허민의 두근거리는 맥박이 최 시부인에게 전해지는 듯했죠. 그저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만 살짝 얹었을 뿐인데 최 시부인의 온몸의 열기가 훅 퍼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을 감추려 부채질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최 시부인을 보며 허민이 은근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부인,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보다 더 짧게 치료가 될 듯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한번 몸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최 시부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답니다. 아니, 병을 맡기는 게 아니고 몸을 맡긴다니요. 모든 병은 곧 몸이 아픈 것이니 몸을 저에게 맡기셔야지요. 게다가 이것은 저를 완전히 믿으셔야 하기에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 시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치 첫날 밤을 앞둔 새색시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홍시처럼 붉어진 얼굴을 손부채로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지요. 제 몸을 의원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최 시부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가슴은 더욱 크게 뛰었답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설렘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허미는 최 시부인의 사랑채에 며칠 동안 머물며 치료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최 시부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허민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맴돌았죠. 사랑채에 들어선 허민은 최 시부인의 몸 상태를 살폈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쌓인 기혈의 막힘이 심각했기에 첫날은 오로지 그녀의 몸을 푸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죠. 마님, 오늘은 온전히 제 손길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옷을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최 시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열애 동안 남자의 눈길 한 번 허락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새색시보다 더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죠. 허미는 그녀의 등 뒤로 가서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답니다. 여기 승장혈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실 터. 그의 손길이 어깨에서 시작해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래도록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최 시부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아, 의원님. 너무 아픕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을 하루 만에 풀어내려면 이 정도는 견디셔야지요. 허민의 손이 단전열을 누르자 최 시부인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답니다. 아, 의원님. 거기는 이곳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허민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하자 최 시부인은 이불자락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긴장하시면 더 아프실 텐데요. 편안히 누워 계시지요. 최 시부인은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어 옷소매로 얼굴을 가렸답니다. 허민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질수록 그녀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의원님. 이상해요.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만 같아요. 막혔던 기혈이 풀리는 중이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렇게 둘째 날의 치료가 끝나갈 무렵 최 시부인의 얼굴은 붉은 노을처럼 물들어 있었답니다. 허민의 손길이 한 시즌 넘게 이어지자 최 시부인의 온몸은 이슬처럼 맺힌 땀방울로 반짝였답니다. 막혔던 기운이 풀리자 몸이 절로 달아올라 저고리 귀까지 땀에 젖어들었죠. 이제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허민이 조심스레 그녀의 옷고름을 풀자 최 시부인도 수줍은 듯 망설이다가 스스로 저고리를 벗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허민의 도포자락이 스치며 그의 드러난 모습에 최 시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고, 의원님. 그것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의원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픔이 아닌 즐거움만 남게 해드리죠. 그의 말대로였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의 따스한 손길이 온몸 구석구석 막힌 곳을 풀어주자 최 시부인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환희의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오래도록 막혔던 기운을 풀어내는 일에 몰두했답니다. 셋째 날 아침, 최 시부인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답니다. 이미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반짝이는 게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나. 내가 왜 이러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허민이 온 것이죠. 마님, 오늘은 마지막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 시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으로 허민을 바라보았죠. 몸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깊은 곳에 기혈을 풀어드려야 할 텐데. 허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최 시부인은 스스로 그의 품으로 안겼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날의 치료는 허민이 한참 동안 최 시부인의 몸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민이 천천히 그런 그녀의 옷을 풀어 헤치자 이제는 최 시부인도 마다하지 않고 몸을 들어 옷을 벗기는 걸 도왔답니다. 그리고 최 시부인은 부끄러워하며 허민의 바지를 벗기고는 그의 육봉을 꺼내다 깜짝 놀랐답니다. 어찌 이리 큰 것이 있단 말이요. 이게 들어가기나 한단 말이요. 최 시부인의 놀랍고도 걱정스런 물음에 허민은 웃으며 대답하였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의원인데 어찌 내가 부인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부드럽게 들어가게 할 테니 다리를 벌리고 힘을 빼시지요. 허민의 말을 듣고 다리를 활짝 벌려 힘을 쭉 빼고 있자니 묵직한 것이 쑥 들어와서는 자신의 몸 안을 휘젓는 것이 막힌 구멍 속을 사방팔방 뚫어놓는 것처럼 무척 시원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답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최 시부인은 허민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의원님, 정말로 제 병이 다 나은 걸까요? 허민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재발할 수도 있으니 제가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소이다. 최 시부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치료는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이제 최 시부인의 사랑채에는 밤마다 최 시부인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낮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허민의 정성스런 치료를 받은 후 최 시부인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했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다 문득 전에 머슴이 전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답니다. 자신에게 빚을 진 부부가 돈 걱정에 잠자리도 제대로 못 가진다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있었나. 나는 이제야 알았거늘 저들은 돈 걱정의 일이 좋은 걸 모르고 살아야 쓰겠는가. 최 시부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큰 결심을 한 듯 괴짝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빈 문서들을 모조리 꺼내 불태우기 시작했죠. 이놈의 문서들이 얼마나 많은 부부의 잠자리를 방해했을꼬. 내가 서방을 여의고 10년을 홀로 지내다 보니 남녀간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았구나. 불길이 빈 문서를 태우는 동안 최 시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여인네가 원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샀을꼬. 이제라도 이 빚들을 탕감해 주어야겠다. 그러고는 종을 불러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너는 이 마을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렇게 전하거라. 이제부터 최 시부인이 빚받는 일은 일절하지 않을 터이니 모두들 마음 편히 가지고 밤일이나 실컷 하라고 말이다. 머슴은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님,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돈이 다 무엇이더냐.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도 모르고 산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느냐. 어서 가서 알리거라. 그러고는 허민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의원님, 이리 와보시오. 내 오늘 큰 선심을 썼으니 그 공덕이 쌓여서인지 몸이 더욱 간지러워지는구려. 그렇게 문이 닫히고 한나절이 지나도록 방에서는 기쁨의 탄성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생겼답니다.
물론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